인간은 참 독특한 존재죠.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까마득한 우주를 꿈꾸고 수천 년 전 과거와 수천 년 후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리죠. 오늘 모실 분은요, 어린 시절 금성과 아폴로 11호를 보며 설레던 마음을 안고 천문학자가 된 분입니다. 과학 콘텐츠 그룹 갈다 대표, 또 천문학자인 이명현 박사님 모시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문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과학 책방 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 책방이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 여러 가지 인생 전체가 과학과 연관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시는 분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지구에 사시죠? 아, 네, 지구인입니다. 왠지 외모가 전혀 지구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서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과학 책방 갈다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과학자인데 휴대폰은 안 쓰고 있어요. 아, 그게 저희도 뭐 강연도 하고 뭐 이런 일정이 있는데 뭐 운전하다가 받아서 메모해놓고 이러다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아차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메일로 확실하게 하고 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업무를 할 때는 핸드폰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질문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휴대폰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뭐 와서 연락할 때 현장 연락이라든가 네네네. 이럴 때만 쓰고 업무 왔다 갔다 이런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이메일로 달라고 또 요청을 하죠. 제가. 카톡 등등으로는 안 하는군요. 네, 카톡도 할 수 없이 그 책방 직원들 네. 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천문 기상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에서 천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천문학이 유명한 곳인가요? 그 네덜란드가 전통적으로 네. 해양 그런 쪽도 유명하잖아요. 영국이 못 가는 곳까지 가고. 그럼요. 그러니까 천문학도 이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네덜란드가 1년에 360일이 비가 와요.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전파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와, 또 그게 날씨랑 관계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면 별을 못 보잖아요. 네. 근데 전파를 사용하면 비가 와도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덜란드가 전파 천문학으로 한 시절 세계를 이렇게 좀 풍미했죠. 그랬던 적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런 전파 천문학 관련된 연구를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유학 갔던 곳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립 전파 천문대, 호주 국립 전파 천문대 뭐 이런 모든 곳에 디렉터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석사기 논문 쓸 때 제 네. 논문의 거의 한 90%가 제가 유학 갔던 학교에서 나와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랬군요. 그럼 석사까지는 한국에서 하시고. 네,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을 네덜란드에 가서 했습니다. 이건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직업인으로서의 천문학자가 되려면 네.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다음에 커리어를 쌓아야죠. 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천문학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 문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별이라고 하면 뭐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시에 많은 주제기도 하고. 뭐 여름밤엔 별이 보인다, 외계인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박사님께서는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세티 프로젝트. 여기에도 참여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은하를 관측하는 게 제 연구 테마였는데요. 네네. 전파 망원경 가지고 은하라든가 별을 관측하면 전파 천문학자고요. 그 외계인들이 보냈을지 모르는 전파를 탐색하면 세티 과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파 천문학자들은 세티 과학자를 겸업하기가 쉽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를 하면 전파 천문학자고요. 네. 자연 신호가 아닌 인공적인 신호에 관심을 가지면 세티 과학자가 되는 거죠. 그 방법론은 똑같아요. 어차피 전파를 받아들여서 그 전파를 분석해야 되는 과정은 똑같군요. 네, 그건 똑같은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그래서 네. 전파 천문학자들이 세티 과학자를 겸하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외계인들이 보냈을지 모르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우리도 외계인한테 전파를 보내지 않나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과 의도적이지 않게 보내는 게 있는데요. 지금 네.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네.
전파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갈까요? 뻗어나가죠. 그래요? 물론 미약해져서 네. 점점점 신호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우리 좀 그죠. 알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예. 그런 신호들이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포착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저희 라디오가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저희 라디오 가끔 가다 보면 산골짜기만 하나 넘어도 안 들리는데 우주까지 간다고요? 오히려 지구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는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리 제곱에 따라서 이 강도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출력 가지고는 뭐 아주 먼 곳까지 못 가고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먼 곳까지 못 가면 달 정도는 갈까요? 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멀리는 가는데 아, 그래요? 이제 점점 미약해지니까 이제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을 걸 기대해야죠. 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네, 되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건 이제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낸 신호들이 얼마나 멀리 갈까, 뭐 어느 정도 망원경이면 그쪽에서 포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고 거꾸로 우리는 그럼 얼마나 큰 망원경이 있어야 얼마나 먼 곳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할까. 뭐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외계인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세티 프로젝트죠. 갑자기 외계인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계인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그 칼 세이건 원작 소설인 콘택트라는 거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조디 네네. 포스터. 네. 거기 보면 외계인들이 베를린 올림픽 장면을 전속을 해요, 지구로. 우리 이런 거 포착했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나오거든요.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네네,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게.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외계로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작년 연말에요. 한글 트랜스미션이란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글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외계인에게 약간 이건 아트 퍼포먼스에 가까운데요. 네. 외계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고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글로요? 이거 한글을 신호화해서 보내는 겁니까? 한글이 어차피 부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계인한테.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물론 이제 이진법으로 다 인코딩을 해서 네. 좀 상징적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떤 외계인이 들어가지고 언젠가 지구에 왔는데 오자마자 한글 쓸고 막 읽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외계인은 어차피 영어 못할 테고 이탈리아어도 못하고 한글도 그렇죠. 우리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다 약속이고 부호잖아요, 기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켜서 신호에 대한 약속을 먼저 가리킨 다음에 그거를 파악하니까 뭐 영어든 한글이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한테는 다 어차피 모르는 말이죠. 기호죠. 네. 네. 그렇군요.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신호를 쏘기도 했다. 대단합니다. 지난달에요. 네. 그 민간인들이 우주여행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아, 맞아요. 6명의 여성이 지구를 벗어나서 한 10분 정도 비행을 했잖아요.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게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 네. 창업자신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 민간 그 우주선을 만드는 네. 그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블루 오리진이라 그래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자기 약혼자가 있어요. 네. 그 약혼자에게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이혼하셨다는 기사는 본 것 같은데 약혼자가 또 있군요. 그 약혼자 분이 주도가 되어서 네네. 6명의 자기를 포함한 여성들 거기에는 이제 좀 셀럽들도 있고요. 그런 네. 분을 모셔가지고 블루 오리진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 100km 이상을 올라가서 한 10여 분 동안 있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여성들로만 구성된 우주 비행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분들이 그 우주여행의 전문가들이긴 했습니까? 아니요, 전부 민간인들이에요. 전부 민간인데. 네, 요즘은 이제 민간의 우주 비행 시설에서 유스페이스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우주 비행사 말고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갔다는 게 의미가 있고 여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크죠. 대단하네요. 이제는 진짜 뭐 여건만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여전히 이제 뭐 셀럽 위주로 시간과 돈의 문제겠죠. 뭐 지금은 그렇긴 할 텐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볼 만하죠. 그 어떻게 이분들도 우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주인의 기준이요. 100km를 넘어갔다 오면 우주인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적은 이소연 박사님 한 분 네네네네. 계신데 그분이 우주인 번호 400 몇 번이에요. 이게 번호가 일련 번호가 있습니까? 그럼요. 네네. 1호가 유리 가가린. 1호는 역사책에 그렇죠. 역사책에 나오는 분이군요. 지금 아마 한 6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650명의 민간인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 숫자는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엄청 네.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우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우주가 과연 인간에게 괜찮은 환경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도 걱정도 우려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는 그거 봤거든요. 그 사소한 사고였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에 한 9개월 동안인가 못 돌아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잉이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나 이런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처럼 네. 민간에서의 이제 우주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서 발사를 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네. 그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갔는데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고요. 그러고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X 다른 회사의 힘을 빌어서 했으니까 보잉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굴욕이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할까? 근데 사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고립돼서 몇 년을 있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 이제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네네. 망하니까 주체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아, 딱 망하는 시점에 우주에 있었던 분이 있었군요. 그때 소련은 자체적인 우주 정거장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올라갔죠, 일단. 네. 갔는데 그 사이에 소련이 해체됐어요. 와.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그 우선순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치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몇 년 동안 먹을 이제 식량 같은 게 있어요. 아니 뭐 밥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랑 몇 나라가 돈을 대서 다른 나라에서 우주선을 쏴가지고 귀환을 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엄청나죠. 몇 년 동안을 버텼어요, 거기서. 아니, 물론 대단하다면 대단하긴 한데. 정말 힘들었겠죠. 또 거의 무슨 그 뭐 음식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음식이 김치찌개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다 거의 무슨 사료 같은 거. 그렇죠. 사료잖아요. 솔직히 인공포장 말이 좋아서 그런 인공포장이지. 것도 그렇지만 계획이 없잖아요. 언제 온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왔죠. 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뭐 말이 나오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나 한 번만 더 우주로 보내면 니네들 이런 말. 그 이런 말 하지 내려오니까 않을까. 국가는 없어졌고. 국가는 없어졌죠. 자기 국적도 소속도 없어졌고. 없어졌고. 그러네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렇죠. 소련 연방의 그런 어떤 우주 개발 그런 것이었을 텐데. 그 연구비를 지원할 만한 예산도 다 사라진 예산도 없어졌고 거고. 주체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 협력 어쨌든 그게 작동을 해서 시간은 걸렸지만 다시 데리고 왔죠. 다시 온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요. 근데 어쨌거나 그 최근에 돌아오신 그분을 보면 그 9개월 정도 우주에 살면 그렇게까지 노화하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우주여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언제 갈지 모르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여서 그런 거예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미국 나사에서요. 쌍둥이. 네. 한 분은 그 미국 나사 그러니까 지상 근무를 하고 네네. 한 분을 우주로 보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몇 달 더 비교를 하잖아요. 차별을 하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실험에 동의를 하고 이제 두 사람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변화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우주선이라 그래서 그런 입자들이 노출되는 게 더 많잖아요. 지상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력이 약하니까 네. 근육 같은 게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있고 또 뭐 아무래도 변이 같은 것들이 돌연 변이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네. 그런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상에 적합하게 진화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에서 그런 노출이 되게 되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게 고립된 거니까 그 스트레스 같은 게 컸겠죠. 그 스트레스는 뭐 정말 뭐 상상을 못하는 상상을 수준이지 못하죠. 않았을까. 그렇죠. 네. 싶습니다. 그 왜 예전에 영화 중에 아폴로 13이었나요? 탐 행크스가 맞아요. 주연했던 그 네. 결국 달에 착륙 못하고 네네. 돌아오는 그것도 이제 사소한 사고가 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탐 행크스도 그렇고 굉장히 다들 막 좀 차분하게 있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아폴로 13호는 기적이 이루어져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은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차분하게 대응을 하지만 그 속에서야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갔는데 네. 뭐 그런 일이 야 지금 뭐가 고장났다 이러면 저는 뭐 바로 공포에 질려서
아무리 누가 교신으로 조언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소연 박사님 우주고산 씨랑 이제 우주인 선발할 때 제가 심사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거 할 때도 그런 조항 중에 그런 이제 고립된 곳에서 그런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 점수에 넣고 체크를 해요.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을 뽑죠. 대단합니다. 참 과학이 이렇게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점도 있고, 아이고, 뭐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과학의 어떤, 공포심을 없애고 즐거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책방을 운영하시잖아요. 이 네네. 책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과학 콘텐츠 그룹 갈다. 네. 갈다는 갈릴레오의 갈자와 다윈의 다자를 딴 거예요. 아, 저는 설마 이 과학자들을 갈아 넣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중의적으로 건가 하고. 갈아 넣다. 예. 또 갈다가 절차탕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그 약간 중의적인 건데요. 거기에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한 120명 정도의 주주분이 계세요. 네. 근데 거기에 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요즘 뭐 유튜브 잘 나가는 궤도라든가 항성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저희 그거고요. 네. 뭐 김상욱 교수님, 정재승 교수님 뭐 이런 분들 다 저희 주주 이사분들이시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접점해서 말하고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집결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책도 뭐 가독성 있는 과학책들을 저희가 큐레이션해서 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독성 있는 과학책이요. 그렇다면은 그런 책을 큐레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가독성 있는 과학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그분들이 다 저도 책을 쓰지만 다들 이제 책의 저자들이고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책을 쓰니까 네. 조금 더 친절하게 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재밌기도 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맞아요. 것들이 저희한테는 너무 어려운 그렇죠. 이고 또 과학자들은 수식으로 설명하면 맞아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수식이 나오는 순간 일단 네. 그렇죠. 나한테 이런 거 말하지 마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를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과학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그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또는 뭐 연결이 되는 과학 커넥터 이렇게 저희 스스로를 부르고 있죠. 그렇군요. 여기는 근데 금토일만 네, 한다고. 맞아요. 나머지는 뭐 합니까? 저희가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북토크도 하고 그다음에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책 있잖아요. 코스모스 이런 책. 네. 그런 거 이제 끝까지 읽기. 그런 것도 하고요. 이 저를 저격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끝까지 읽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모여서 읽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책이 나오면 같이 모여서 읽자. 그래서 신간 읽기 모임도 있고요.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저희가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도 영업 하고 시간이 아닌 날 그런 걸 하는군요. 그렇죠. 영업 시간은 그냥 책방 영업을 하는 거고. 그때 책방도 하고 이제 열었을 때 뭐 북토크도 하고 일반인들이 하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작업을 하고 하죠. 재밌네요. 코스모스 저도 항상 50페이지에서 못 넘어갔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스모스 재수생들을 해방시킨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재수생이요? 저는 한 10수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게 잘 읽자 뭐 완독하자 정독하자가 아니고요. 끝까지 읽자가 저희 목표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삼청동에 있는 공간이고요. 금토일은 책방으로 영업을 하지만 나머지 날에는 다른 재밌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재밌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어디에 공지를 하십니까? 네, 저희 과학책방 갈다 치시면요. 홈페이지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뭘 한다. 이번 네네. 주에 뭐가 있다 나와 있군요. 네. 갈릴레이와 다윈의 첫 글자를 딴 과학 책방 갈다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과학 책방 갈다에 대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오디티 데이빗 보이입니다. 데이빗 보위였습니다. 스페이스 오디티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과학 콘텐츠 그룹 갈다 대표이면서 천문학자인 이명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 책방 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살던 집이었다면서요? 네,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 가기 전까지 한 8, 9년 정도 살았어요.
삼청동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살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관광객들이 오긴 했지만 주택가였죠. 지금 이제 완전히 상업적으로 변했지만. 지금은 그렇죠. 주택가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다들 그때 동네 친구들 다 빌딩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됐죠. 그러니까 네. 그 단독주택들이 거의 없어졌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내셨는데, 사실 그런 공간 자체가 오프라인 현장에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가 또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되잖아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온라인과 가상의 시대라고 하지만 네. 이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이제 미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약간 고향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자주 오진 않아도. 네. 그리고 뭐 친정이란 말도 쓰시고. 언젠가 놀러 갈 수 있는 네, 그런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책 네, 같은 것도 그럼요. 제가 큐레이션 오는데 뭐 큰 대형 서점에 가면 저희보다 훨씬 많죠, 책이. 그런데 저희는 모아서 펼쳐놓으니까 더 많은 것 같은 착시 현상도 있고, 또 저희는 어쨌든 책을 큐레이션해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읽을 만한 책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한 그런 미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총 120명 정도 되는데, 네네. 최근에는 또 방탈출도 하고 있어요, 지하에서. 방탈출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만들고 과학을 테마로. 지금은 이제 외계 생명체를 준비를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인공지능, 재작년에는 이제 그 기후 위기를 테마로. 진짜요? 네.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아마 지금 6월 말까지인가 5월 말까지인가 꽉 차 있어요. 아니, 이거 과학 모르면 탈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약간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는 방탈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방탈출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힌트를 보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죠. 재밌게 탈출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고생하면서 탈출을 하겠군요. 이게 힌트를 주고 무전기가 있어서 네. 가르쳐줘요. 그럼 답 가르쳐주고 그러고. 그래요? 네. 경쟁합니까? 경쟁하고 아. 5%도 절대 답 가르쳐주고 달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 더 온다고 이런 분도 있고. 시간이 다 돼서 나가야 되면 네, 또 다음에 도전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답을 알려주지 말아라. 이야, 그렇군요. 방탈출 매니아층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과학을 테마로 하는 건 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매니아들이 어떻게 알고 어쨌든 금방 매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진이 됐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놀랍죠. 참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과학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좀 편하게 받아들여지게끔 하시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책방에서 이 책을 권하는, 과학의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권하는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과학을 전파하는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사갔어요? 안 보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끼리의 용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책방에 온다는 것 자체가 과학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학 책방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는 거. 네. 그러니까 오면 어쨌든 책들이 있는데 책도 약간 두렵잖아요. 네. 샀어요. 네. 꽂아놔요. 근데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행위 자체가 문턱을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그래도 좀 읽을 만한 책을 네. 어떻게 보면 관상을 보고 골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이제 물어보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책을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책들도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원래는 좋은 책을 고르자 그렇게 해서 매달 신간 선정도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 좀 팩트가 틀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거하고, 또 가독성 없는 책들도 있잖아요. 좋은 책인데 막 논문같이 쓰여진 책들. 네, 그런 책들도 배제하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오히려 선정한다기보다는 그런 책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 한 권을 다 보고선 거기서 팩트가 아닌 걸 찾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쭉 넘기다가 보면 네. 그런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독하기보다 이렇게 읽다가 보면 단위가 틀렸다든가 뭐 개념이 틀렸다 이런 것들 발견하면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배제하고 후회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어떤 책을 권했을 때 좋아하던가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쪽이 우주하고 진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진화 심리학. 갈릴레오와 다윈이네요. 네, 그렇죠. 요즘은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뭐 그게 이제 뇌과학까지 합쳐져서 그런 쪽이 관심이 있고 뭐 아이들은 여전히 공룡. 공룡. 네. 저도 딸 키우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룡을 저는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저도 아직도 못 외워요. 저도. 저 이름 20개 외웠습니다. 저는 몇 개 외다 포기했어요. 자연사 박물관 갔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오, 이제. 대단하시네. 하도 옆에서 노래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공룡에 대해서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요새는 그 심리 과학이나 뇌과학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요즘 책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삶과 이렇게 연계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컨텐츠도 엄청 많이 맞아요. 나오고 책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 초보 어떤 교양 관련해서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다면요? 그런 책들이요.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물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네. 근데 잘 정리가 돼 있죠. 왜냐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책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절하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10대를 위한 뭐 과학책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먼저 보시는 걸 권해요. 성인이지만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청소년물을 보는 게 낫겠군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물이라 하지만 그 컨텐츠들은 굉장히 단단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음가짐이 네. 쓰는 필자들이 네. 쉽게 친절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아. 그래서 빛 좀 아는 10대, 중력 좀 아는 10대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물이 청소년을 위한 그게 저는 처음 이제 과학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하고 그 내용이 또 이제 완전히 아이들용처럼 뭐 이렇게 만화식이나 뿅뿅뿅뿅 이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으로 나가면서도 아주 친절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권합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그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할 때 왜 만화로 된 먼 나라 이웃 나라 맞아요. 많았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 역할을 하죠. 그게 내용은 사실이지만 그 깊은 과학을 담고 있지만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썼군요. 그렇죠. 갑자기 또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네, 그래서 성인이 뭐 아이들 유아용이나 초등학생 유아 가면 약간 또 좀 그런 거 할 때는 너무 사족이 많잖아요. 예. 아이들 뭐 만화 얘기 뭐 그런 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는 이제 그런 게 비교적 없잖아요. 없으면서도 친절하고 좋습니다. 제 청소년 책을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스스로 민망하진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교사분들한테도 권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책방 주인이시기도 한데 또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저자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쓰셨냐면 공적까지 합치면 저서가 수십 권이죠. 그렇죠. 제가 단독을 쓴 것도 몇 권 있고요. 네. 제가 기획을 이제 많이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쓴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지난 3월에도 새 책을 내셨습니다. 네. 책 한 권 새로 나온 게 있죠. 어떤 책입니까? 이거는 과학책이라기보다는 필사 노트예요. 필사노트.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출판사에서 요청한 거는 필사 노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요새 많죠. 엄청 유행하잖아요. 네. 뭐 노래 가사 필사 노트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이제 인문사회 쪽 하시는 문학가들이 주로 뽑아서 하니까 좀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것들을 뽑은 그런 필사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래도 과학적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에세이도 있지만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과학책들을 많이 뽑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은 80권의 책에서 뽑은 내용들을 이제 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제가 단상을 또 달아놨어요. 글을 써서. 네. 그리고 이제 빈 페이지가 있어서 필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책 제목이 책방 과학자의 인문학 필사 노트. 재밌겠는데요? 뭔가 네. 단상도 과학적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에서 네. 막 사랑 얘기나 질투 얘기가 나오면 보통 감성적으로 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진화 심리학 얘기를 써놓는 거죠. 너무 감정 깨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시인들이 예전에는 뭐 쟁반같이 둥근 달 보고 감동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더 통찰력 있게 얘기해주는 시인이 나타나면 우리가 더 근원적인 감흥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그냥 사랑에 빠졌어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작동해서 우리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자각을 하고 내가 지금 콩깍지에 끼어서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더 재밌는 사랑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인지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감성적 사랑과 인지적 사랑. 그러니까 그런 면들 좀 강조했죠. 왠지 보름달을 보면서 남들은 와, 이 달이 너무 환하고 아름답고 어쩜 저렇게 동그랗고 예쁠까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지구와 달과 해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달이 있잖아요. 근데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자기의 앞면만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빛. 네. 그리고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나의 달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의 달일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나의 달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의 달일까? 네. 엄청 시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거기다가 코멘트를 달아놨죠. 와, 좋습니다. 네. 고전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거에서 뽑아낸 문장을 소개한 책은 좀 많이 있었는데 과학서에서 뽑은 인생 문장을 책에 실었다니까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요즘은 이제 과학책들이 대중과학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팩트를 중심으로 쓰지만 그런 책을 쓰는 과학자들은 네. 과학자들 중에서도 저도 그랬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문예부, 뭐 문학동인회, 신문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예, 과학자지만 글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학적인 감성들이 있는 분들이 주로 책들을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을 보더라도 그 과학적 감성으로 달에 대한 이야기를 쓰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매우 재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좀 무섭고 멀고 그렇죠. 맞아요. 나랑은 관계 없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을 어렵고 멀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야, 너무 겁먹지 마라. 이거 알고 보면 다 재밌는 얘기다 하면서 용기를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과학자 그러면 좀 섞여 있는데요. 과학자는 그냥 직업인이에요. 연구하고 교육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과학과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일반에게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과학글에서 퉁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덕트다. 뭐 아나운서 분들도 아나운서의 그 본업을 하지만 예능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은 너무 어렵지만 그렇죠. 본업은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과학자들이랑 서로 이해하는 거지. 거기까지 꼭 갈 필요는 없다. 갈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학에서도 분리해서 생각하자. 그런 거죠. 그럼 분리해서 기초 단계의 과학을 배우면 재밌습니까?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림도 그렇잖아요. 보다 보면 그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림을 그렸던 터치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싶고 기법도 알고 싶고 이렇게 되고 내가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으면 점점 흥미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즐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어서 아무래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혹시 우주나 별이나 이런 과학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족 단위로 방문해 볼 만한 그런 요즘은요. 공간들. 뭐 서울 같으면 서울시립과학관, 가까운 곳에 과천 국립과학관 이런 곳이 있는데요. 네. 체험 공간이 엄청 주류예요. 요즘은. 그래요? 그 모토가 전부 다 체험이에요. 네. 그래서 가면 정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천문대라는 곳이 있어요. 시민천문대. 네,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네. 전국적으로 한 80개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 네. 그런 데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보고 강연 간단하게 듣고 천체 투영실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가셔도 좋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지난 한 20년 동안 갖춰졌어요. 그럼 천문대 가려면 밤에 가야 됩니까? 밤에 가도 되고 낮에 가면 태양을 보여줘요. 눈 안 아프게 볼 수 있나요? 그거 이제 다 필터 해가지고 보여주죠.
그럼 뭐 흑점의 움직임 네, 이런 게 흑점 뭐 보이나요? 이런 거 보여주는 걸 낮에 맑으면 하고요. 흐리면 천체 투영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도움으로 돼 있는 그곳에 가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로 이제 대체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천문대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전혀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많다니까 그게 더 놀랍습니다. 80군데나 있었다니. 지난 20년 동안 이제 문화센터를 열심히 짓고요. 그다음에 네. 천문대를 열심히 지었어요. 야, 지자체에서. 대단하네요. 잘했네요. 잘했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과학까지 봐야 됩니까? 그런 거죠. 과학이라는 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핸드폰도 쓰고 있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저도 여기 올라왔지만 이런 것들 그냥 공기 같은 존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쓰고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의 바탕이 과학과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작동해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작동할 때 그 위에 돌아가는 건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작동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80대 20으로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지만 계속 우리들의 어떤 그 문명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런 인식을 갖고 보면 과학을 왜 해야 되기보다 어떻게 과학을 더 투자를 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네. 이 과학을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학 문화란 말을 써요. 네. 이게 과학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학적 사고 방식, 이제 과학적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가 되어버리면 과학이란 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턱도 낮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진짜 직업적인 과학과 이런 게 분리되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고 체험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면서 과학이라는 걸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문화 속에 하는 게 기본이 과학이 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과학책방 갈다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빨리 좀 들어가서 보고 보다 보면 아마 관심 있는 게 바로 네, 생기지 맞아요.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천문학자로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우리에게 많은 과학을 쉽게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